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직접 살피기 위해 소박한 차림으로 미행에 나섰던 젊은 임금이 깊은 산자락에서 길을 잃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낮에 맑았던 하늘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눈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임금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호위 무사들은 휘몰아치는 돌풍과 자욱한 물안개 속에서 그만 주군의 자취를 놓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차디차게 젖어든 옷자락을 움켜쥐고 홀로 험한 산길을 헤매며 잠시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으나 깊은 숲속은 이미 짙은 어둠에 완전히 잠겨 오직 기괴하게 흔들리는 고목의 그림자들만이 거친 비바람 소리에 섞여 울부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숲을 헤매던 임금의 발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졌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서 장포는 이미 물을 머금어 천근만근의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으며 발 아래는 진흙탕이 되어 한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고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싶을 무렵에 저 멀리 나무 사이로 아주 작고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캄캄한 바다 위에서 길을 잃은 배가 발견한 등대처럼 임금에게는 말할 수 없이 반갑고도 귀한 생명의 빗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임금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빛이 새어나오는 쪽으로 발을 옮겼고 우거진 덤불을 헤치고 나가자 그곳에는 숲의 끝자락이자 마을의 시작점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빗속에서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담장이 낮고 마당이 좁았지만 빗물에 씻긴 마당 구석구석은 주인의 손길이 닿은 듯 정갈했으며 처마 밑에는 빗방울이 낙수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우는 자장가처럼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안의 동태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고 들어가 마루 근처에서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비를 피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멈추더니 이내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빛이 젖은 마당을 길게 비추며 누군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은 단정한 흰 소복 차림에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긴 한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갑작스러운 한밤중의 방문객의 놀란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임금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지 눈매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 외딴 곳에서 홀로 수절하며 지내온 과부였기에 외인 사내를 집안에 들이는 것이 못내 조심스러웠지만 밖은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한 날씨였으므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서둘러 들어오시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이토록 빠진 날씨에 산속에서 큰 화를 당하지 않으신 게 다행이라며 어서 안으로 들어와 젖은 몸부터 말리시라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임금을 방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작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임금은 비록 궁궐의 화려한 침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 어떤 장소보다도 안온하고 평안한 기운이 방 전체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방구석에는 손때 묻은 반다지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정갈하게 접힌 이부자리가 쌓여 있었으며 바닥은 윤이 나도록 닦여 있어 주인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고 깔끔하게 집안을 돌보며 살아왔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인은 임금에게 마른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내어주며 비록 돌아가신 남편의 옷이라 해지고 낡았으나 깨끗이 빨아둔 것이니 몸을 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배려 깊은 말을 건네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임금이 여인이 내어준 옷으로 갈아입고 젖은 몸을 추스르는 동안 부엌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시장기에 지친 임금의 감각을 일깨우며 이 평범한 민가의 일상이 주는 따스함을 새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비 내리는 캄캄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걸어 밥을 안쳤으며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들로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상차림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와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가 어우러져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으며 임금은 문틈으로 보이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며 이 집이 지닌 고요함 속에 숨겨진 외로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들고 온 소박한 소반 위에는 갓 지은 보리밥 한 그릇과 따뜻한 국 한 사발,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몇 가지 산나물과 간장이 차려져 있었는데 임금은 화려한 산의 진미가 가득했던 궁중의 수라상보다도 이 정성 어린 한 끼가 훨씬 더 마음을 울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시기를 산골의 가난한 살림이라 대접할 것이 없어 민망할 따름이니 부디 시장기라도 면하시고 기력을 회복하시라고 조용히 숟가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임금은 여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하며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는데 그 맛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느껴져 차가웠던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으며 창밖에 거센 폭풍우도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임금은 여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여인은 임금의 정체를 전혀 모른 채 그저 길을 잃은 선비인 줄로만 알고 자신의 고달픈 삶과 이 마을에서 겪는 소소한 일들을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초이라 하였으며 그녀는 남편을 여탄 후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다 두 분마저 세상을 떠나자 홀로 이 집을 지키며 밤낮으로 길쌈을 하고 밭을 일구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주어진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단단한 마음가짐이 서려 있어 임금은 그녀의 고결한 성품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이는 이야기 도중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요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고을의 사또가 마을 근처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집들을 강제로 비우게 한다는 소문이었으며 그녀의 작은 초가집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씀하시기를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조상 대대로 지켜온 소중한 터전인데 만약 이곳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갈 곳 없는 과부 신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히는 것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임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직시하게 되었고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와 책임감이 동시에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금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세상에는 반드시 공의로운 이치가 살아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비록 힘없는 선비이나 도울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초이는 그저 나그네의 빈말이라 여기고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만 갔고 빗줄기는 한풀 꺾였으나 여전히 처마 끝에서는 낙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방 안에 호롱불은 기름이 다해가며 가물거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막과 함께 서로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초이는 임금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자신의 깨끗한 이불을 펴주었고 자신은 윗방에서 밤을 지새우겠다며 자리를 비켜주려 했으나
임금은 한사코 거절하며 자신이 마루에서 지내겠다고 청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임금은 방 한편에서 초이는 문가 근처에서 거리를 두고 누웠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와 방 안의 고요한 숨소리가 섞이며 기이한 평온함을 만들어냈고 임금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백성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백성들의 진실한 고충과 그들이 지닌 소박하면서도 고귀한 인간미를 직접 체험하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군주로서의 길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초이 또한 옆방에 낯선 사내가 있다는 긴장감보다는 왠지 모를 든든함과 안도감을 느끼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임금이 풍기는 위엄과 선한 기운이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자리는 여전히 축축했지만 초가 집안의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고 임금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 마주하게 될 일들과 초이의 터전을 위협하는 무리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머물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내린 기회임을 깨닫고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으며 이 가련한 여인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의 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마을의 모든 생명이 잠든 시간이었지만 오직 이 작은 집에서만은 희망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녘이 되자 비는 완전히 그치고 숲에서는 상쾌한 흙내음과 풀내음이 올라왔으며 나뭇잎 끝에 매달린 빗방울들이 아침 햇살에 부딪혀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는데 임금은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떠 마당으로 나와 주변 전경을 살폈습니다. 비에 씻겨 내려간 산길은 험해 보였으나 공기는 맑기 그지없었고 초이의 집마당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나 그녀는 이미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탔고 있었으며 그 부지런함에 임금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초이는 임금을 발견하고는 밤새 불편한 곳은 없었는지 안부를 물으며 어서 씻으시라고 따뜻한 물을 건네주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비록 피곤한 기색이 있었으나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맑고 단아해 보였습니다. 임금은 그녀가 건네준 물로 세수를 하며 이곳에서의 하룻밤이 꿈만 같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신하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고민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우선은 그녀의 삶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초이에게 마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일궈온 문전옥답을 사또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며 특히 이 집 주변의 땅이 풍수 지리적으로 좋다는 핑계를 대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임금은 사또의 횡포가 이미 도를 넘었음을 깨닫고 속으로 혀를 찼으며 힘없는 과부를 상대로 그런 비열한 짓을 벌이는 관리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살인문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길한 징조였으며 초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지며 올 것이 왔다는 듯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말씀하시기를 사또의 수하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집을 비우라고 독촉하며 행패를 부리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모양이라며 임금에게 행여 화가 미칠까봐 어서 뒷문으로 몸을 피하시라고 다급하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며
내가 여기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는 눈빛으로 그녀를 안심시키고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의 근원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자들은 사또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나타난 이방과 그 일당들이었는데 그들은 젖은 흙을 짓밟으며 무례하게 집 안으로 쳐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초이를 향해 아직도 짐을 싸지 않았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마당에 놓인 장독대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난한 과부 한 명쯤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보였을 것이고 그 뒤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 또한 자신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것이기에 그들의 무례함은 끝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방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집을 헐어버리겠다는 사또의 명을 전했고 마을 사람들 몇몇도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 집은 죽은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이라고 애원했지만 이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비웃으며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사또의 명이 곧 법이라며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모진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임금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낮은 목소리로 이 나라의 법도가 언제부터 이토록 타락하였으며 일개 관리가 백성의 재산을 함부로 찬탈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느냐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방은 갑작스러운 낯선 사내의 참견에 당황했으나 이내 임금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며 감히 사또의 일에 참견하려 드느냐고 임금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임금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이방의 손길을 가볍게 뿌리치며 그 기품 있고 위험 있는 자세를 잃지 않았는데 그 서슬퍼런 기운에 눌린 이방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고 주변의 장정들도 왠지 모를 위압감에 선 듯 나서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이방의 눈을 똑똑히 응시하며 오늘 네가 저지른 행동과 사또의 만행을 내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머지않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으나 이방은 잠시 당황했을 뿐 다시금 악을 쓰며 임금을 위협하려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선비가 미친 것이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고 초이는 임금이 자신 때문에 해를 입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제발 참으시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마을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나타나 싸움을 말리려 애썼으나 사또의 권세 앞에 그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만 갔는데 임금은 이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며 자신의 신분을 밝힐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정체를 드러내어 사태를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사또와 그 일당들의 죄상을 명확히 밝히고 그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마을 사람들의 민심을 더 깊이 살피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초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전국의 수많은 백성이 겪고 있을 고통의 단면임을 통감하며 자신의 정치가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책하는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방과 그 무리는 일단 물러가면서도 저녁 때 다시 오겠다는 협박을 남기고 사라졌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적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초이의 마당에 내려앉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면서도 행여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은 초이는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자신 때문에 나그네까지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임금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다독이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임금의 손길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거짓없는 진실함이 담겨 있어 초이는 왠지 모를 믿음을 갖게 되었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초이에게 잠시 마을 밖으로 나가 볼 일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짐을 맡기고는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사실 그는 흩어진 호위 무사들과 연락을 취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은밀히 움직여야 했으며 또한 사또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산길을 내려가며 마을의 지형과 관리들의 횡포가 미친 흔적들을 꼼꼼히 살폈고 도중에 자신을 찾아 헤매던 호위 대장과 극적으로 조우하게 되었는데 대장은 주군의 무사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불찰을 사죄하였습니다. 임금은 대장을 일으켜 세우며 지금 사죄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으니 즉시 마을 사또의 뒷조사를 실시하고 그가 가로챈 토지 대장과 비리 장부를 확보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다시 초이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임금은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줄 선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의 징표와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나그네가 아닌 백성을 지키는 진정한 군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임금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며 문 밖을 서성이다. 그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아 조용한 저녁상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임을 임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말씀하시기를 나그네께서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을 나눌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다고 담담하게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임금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하기를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며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는 그녀가 보여준 순수한 친절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겠노라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밤은 다시 깊어가고 산새들도 잠든 고요한 시간 속에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으나 어젯밤보다는 훨씬 단단해진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이제 위협이 아닌 새로운 소식을 몰고 오는 전령의 목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임금과 과부의 기묘한 하룻밤은 첫 번째 장을 마무리하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과 그 뒤에 찾아올 찬란한 빛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마을의 운명은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순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비가 갠 뒤의 아침은 눈부시게 푸르렀으나 초이의 집마당을 감도는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축축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단지 비에 젖은 흙내음 때문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한 소문이 이 작은 초가집의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난 초이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왔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밤새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으며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자신을 향해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어젯밤 비바람을 피해 찾아든 낯선 사내를 하룻밤 재워주었다는 사실이 어느새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과부가 외딴 사내를 방에 들였다며 입방아를 짓겠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말에는 진실보다는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추측들이 덧붙여져 초이의 결백한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방 안에서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기운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고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초이에게 얼마나 큰 누를 끼치고 있는지 깨닫게 되자 마음 한구석이 몹시 무거워졌으나 지금 당장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의 혀라더니 과연 그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며 백성들의 무지함과 선동되기 쉬운 마음을 안타까워했으며 동시에 이러한 소문을 이용하여 초이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으려 할 사또의 간계가 조만간 드러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초이가 애써 담담한 척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도마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 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불규칙하고 힘이 없어서 지켜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애잔하게 만들었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평화는 아주 짧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어제 다녀갔던 이방이 이번에는 마을의 몇몇 장정들을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한 장의 두루마리를 든 채 기세등등하게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와 가래침을 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방은 말씀하시기를 이 마을의 성실하고 정숙한 줄만 알았던 과부가 외딴 사내를 끌어들여 풍기문란을 일으켰으니 이는 마을의 명예를 더럽힌 큰 죄라며 호통을 쳤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 위세에 눌려 초이의 편을 들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또의 명이라며 초이가 마을을 더럽혔으니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자격이 없으며 당장 짐을 싸서 떠나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해서라도 쫓아내겠다고 위협하며 그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방의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 중 한 명은 평소 초이의 밭을 탐내던 욕심 많은 자였는데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들기를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사내가 드나드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며 분명 오래전부터 박에 부정한 관계였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갈수록 커져갔고 어떤 이는 돌을 던지려는 시도까지 하며 초이를 몰아세웠는데 그녀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으나 수많은 입을 혼자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세상 천지에 오직 자신만이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과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초이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오직 길 잃은 나그네를 대접한 것뿐이라 말했지만 광기에 젖은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진실 어린 호소보다 달콤한 거짓 소문이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마을의 가장 어른이자 예전에 초이의 시아버님과 형제처럼 지냈던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군중 사이를 헤치며 나타났는데 그의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는 세월의 지혜와 함께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는 우수가 서려 있었고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이방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영감은 나직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이 마을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색하고 사나워졌느냐며 비바람치는 밤에 나그네를 재워준 것이 어찌 죄가 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사람을 사지로 모는 것이 관리가 할 짓이냐고 꾸짖었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말에 이방은 잠시 주춤하며 눈치를 살폈으나 이내 사또의 뒷배를 믿고 다시 고개를 쳐들며 영감님은 이 일에 상관하지 마시고 노후나 편안히 보내시라며 무례한 언동을 일삼았습니다. 박영감은 이방을 무시한 채 초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짚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오직 그녀만을 위한 진심 어린 충고였으며 그 말 한마디는 벼랑 끝에 선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영감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중이니 억지로 맞서려 하지 말고 잠시 몸을 낮추어 때를 기다려야 한다며 사람들의 입방아가 무서운 법이니 저 선비님을 속히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자네도 몸조심하라고 간곡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초이는 영감님의 따뜻한 위로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임금을 향한 걱정과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한 거대한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들으며 박영감이라는 노인의 해안에 감탄하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 초이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고 이제는 정말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호위 무사들에게 전달받은 증거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또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 어떤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번 소동 또한 계획된 음모의 일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려 했으나 지금 당장 정체를 밝히는 것보다 적들이 스스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더 확실한 단죄의 길이라 생각하며 잠시 더 인내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방은 마을 장정들을 시켜 초이의 집 마당에 있는 가재 도구들을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고 항아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초이의 가슴도 함께 조각나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차거나 외면할 뿐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이 부당한 폭력을 제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씀하시기를 내일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군관들을 불러 강제로 압송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고 그는 마치 사냥에 성공한 짐승처럼 의기양양하게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폐허가 된 마당에 홀로 선 초이는 부서진 가구들을 바라보며 넋이 나간 듯 서 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함께 그녀의 평범했던 삶도 산산이 흩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방에서 나와 초이의 곁으로 다가갔고 그녀의 앞에 떨어진 깨진 도자기 파편을 직접 주워 올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멀어져 가는 이방의 뒷모습을 응시했는데 그의 손등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핏줄이 돋아나 있었고 평소의 인자한 표정은 사라진 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군주의 엄격한 기운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인께서 겪으신 이 수모와 고통을 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들이 지은 죄만큼이나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니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아주 나직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약속을 건넸습니다. 초이는 임금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광채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고 비록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그가 하는 말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과 진실함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는 더욱 고약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과부가 데리고 있는 사내가 사실은 대역죄를 짓고 도망친 대역죄인이며 사또가 그를 잡기 위해 군사를 동원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지어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사또의 신복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그들이 초이를 더욱 경계하고 배척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으며 순진한 백성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는 초이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은 채 담장 너머로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초이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임금과 함께 마주 앉았는데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숨보다도 이 낯선 나그네의 안위가 더 걱정된다며 말씀하시기를 어서 저를 버려두고 도망치시라고 눈물로 애원하는 참으로 슬프고도 고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임금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어주며 위로하기를 부인이 보여준 그 맑은 심성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인데 어찌 내 부인을 버리고 홀로 살 길을 찾겠느냐며 죽어도 살고 살아도 함께 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을 호위 무사들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고
밤이 되면 사또의 관가로 쳐들어가 비리 장부를 탈취하고 마을의 여론을 다시 바로잡을 준비를 마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임금은 이 좁은 방 안에서 백성 한 사람의 눈물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관리가 부패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깊게 백성의 삶을 파고드는지 온몸으로 체험하며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 고요했으나 물밑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는데 박영감은 잠들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초이의 집 방향을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조만간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며 이 작은 마을에 범상치 않은 인물이 나타난 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초이의 억울한 만큼은 풀려야 할 텐데 하고 하늘을 향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사또의 관가에서는 사또와 이방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자축하고 있었고, 그들은 내일 아침이면 초이의 땅을 합법적으로 빼앗고 눈의 가시 같은 산에도 처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열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말씀하시기를 일개 과부 하나 처리하는 것이 일이 오래 걸릴 줄 몰랐다며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보여 마을 사람들이 감히 관의 명령에 토를 달지 못하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술기운에 취해 자신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줄도 모른 채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초이의 집 주변에 군졸들을 배치하여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전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공개적인 심판을 열어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임금은 평온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어둠을 틈타 초이에게 이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에 대해 묻는 여유를 보였으며, 그녀의 대답 속에서 백성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초이는 임금의 차분한 태도에 전염된 듯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이 마을에서 겪었던 기쁘고 슬펐던 일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비단 한 여인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선의 평범한 백성들이 겪는 희로애락의 집약체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네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부귀 영화가 아니라 그저 오늘 지은 농사를 내일 빼앗기지 않고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뿐인데 세상은 왜 이리도 험한지 모르겠다며 소박하지만 뼈아픈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임금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진 임금의 책무가 왕좌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백성의 삶 그 자체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며 내일 벌어질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밤하늘의 별들조차 숨을 죽인 채 다가올 아침의 대격변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는데, 초이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부서진 항아리, 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풍경 속에서도 임금과 초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는 백성의 생명력과 진실의 힘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금은 초이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고 당부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강렬한 눈빛 속에서 초이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나그네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불신과 소문 그리고 탐욕과 정의가 팽팽하게 맞선 채 깊은 밤으로 침잠에 들어갔고, 내일 아침 광장에서 펼쳐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다툼을 넘어 이 나라의 공의가 살아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잠들지 않은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의 칼을 갈듯 의지를 다졌고 초이 또한 남편의 유품인 비단 주머니를 꼭 쥔 채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부패한 권력을 휩쓸어버릴 준비를 마쳤으며 새벽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으나 그 안에 담긴 희망의 기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비리가 담긴 서찰의 존재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임금이었으나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가 초이의 손에 있거나 마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임을 느꼈고 내일 광장에서 그 모든 조각이 맞춰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 백성들이 받을 충격과 사또의 몰락,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올 마을의 평화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동트는 새벽을 기다렸으며 기나긴 밤의 정막 속에서 오직 심장 소리만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이브는 깊어지는 오해와 갈등 속에서 진실의 빛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순간을 향해 달려갔고 초이와 임금의 운명적인 하루는 이제 그 절정을 향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다가올 태양은 모든 어둠과 거짓을 태워버릴 기세로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곧 정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초이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당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조상님들께 자신의 결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임금은 그녀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의 마음으로 함께 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마을 광장에서 징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또의 행차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마을 사람이 모여든 그곳에서 진실의 법정이 열리게 될 것이었으며 이제 모든 이야기는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제3부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지만 초이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무겁기만 했으며 그녀는 어젯밤 나그네가 건넨 위로의 말을 되새기며 억지로 기운을 차려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새 비에 젖었던 땅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으나 마음속에 응어리진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고 그녀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반다지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소중히 아끼던 서책 몇 권과 손때 묻은 붓, 그리고 정갈하게 접힌 무명옷이 들어있었는데 초이는 남편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옷자락을 어루만지며 잠시 깊은 상념에 잠겼고 문득 옷감 깊숙한 곳에서 딱딱한 종이 뭉치 같은 것이 잡히는 것을 느끼고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몰래 작성해온 것으로 보이는 낡은 서찰 꾸러미였으며 종이는 누렇게 빛이 발했으나 그 위에 적힌 글씨만은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눌러쓴 듯 또렷하게 살아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초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마을 사또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문전옥답을 어떻게 강탈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땅의 위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뇌물들의 명단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을의 서당 훈장으로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이 비리를 추적해왔던 것이며 그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배경에도 어쩌면 이러한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또의 무서운 압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초이의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서찰의 마지막 장에는 사또가 초이의 집터가 명당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강제로 빼앗으려 하는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집 마당 아래에 마을의 수맥을 다스리는
중요한 경계석이 묻혀 있고 사또는 그 근처의 땅을 모두 제 소유로 만들어 마을 전체의 물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초이는 손을 파르르 떨며 이 서찰이야말로 사또의 탐욕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열쇠임을 깨달았으며 동시에 이 위험한 물건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남편의 옷 속에 숨겨져 있었어야 했는지 그 고독하고도 처절했던 싸움을 이해하게 되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방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임금에게 알리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 임금은 초이가 들고 온 서찰의 내용을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린 채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비로소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분노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임금은 서찰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안에 담긴 백성들의 피눈물을 보았고 일개 고을 사또가 왕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이토록 대담하고 추악한 짓을 벌여왔다는 사실에 통탄하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높은 곳에 허상만을 쫓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초이의 어깨를 굳건히 잡아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서찰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내 남편의 숭고한 넋이 담긴 정의의 칼날이니 이것을 품고 마을 광장으로 나가 당당하게 만천하의 진실을 고하자고 그녀를 격려했으며 초이는 임금의 든든한 지지에 힘입어 떨리던 마음을 다잡고 운명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이방과 군졸들이 집결하여 초이를 끌어내기 위해 몰려오고 있다는 전령의 소리가 들려왔으나 이제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고 그것은 마치 폭풍우 뒤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강렬한 생명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살인문 밖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로 초이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을 광장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 뒤를 허름한 차림의 임금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묵묵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과부가 제 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간다며 혀를 찼으나 초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녀의 품속에 숨겨진 서찰은 심장 소리에 맞춰 뜨겁게 박동하며 그녀에게 세상을 향해 외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초이의 달라진 기운을 감지하고는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말씀하시기를 저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니 오늘 분명 하늘의 뜻이 이 마을에 내릴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숙연한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엄숙하게 타일렀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미 거창한 심판대가 세워져 있었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또가 높은 의자에 앉아 거만한 자세로 부채질을 하며 초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이방과 살기등등한 군졸들이 늘어서 있어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또는 초이가 광장에 들어서자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짓을 저질러 고을의 풍속을 어지럽힌 죄가 크니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고 집과 땅을 관제로 내놓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비아냥거렸으나 초이는 사또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며 한치의 물러섬 없이 서찰 뭉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 서찰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챈 사또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당황하여 군졸들에게 저 여편네가 미친 모양이니 당장 서찰을 빼앗고 옥에 가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임금이 그 앞을 가로막으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어 군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임금은 비록 초라한 옷차림이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엄과 기품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을 탑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사또조차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내의 눈빛 앞에서 왠지 모를 공포를 느끼며 의자 깊숙이
몸을 숨기려 애쓰는 가련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크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질 진실은 여러분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이니 그 누구도 동요하지 말고 과부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라고 명하며 장내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초이는 서찰을 한 장씩 펼쳐들고 사또의 비리가 적힌 대목들을 하나하나 소리 높여 읽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며 억눌려 지내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묻혀있던 분노와 슬픔을 일깨우는 해방의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사또가 강탈한 땅의 주인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군중 속에서는 탄식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점차 사또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이방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기록을 다 읽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서찰은 남편이 목숨과 바꾼 진실이며 자신은 이 터전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할 것이니 사또는 이제 그만 탐욕의 가면을 벗고 백성들 앞에 무릎 꿇으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또는 이미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군졸들에게 모두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임금의 신호를 받은 호위 무사들이 마을 곳곳에서 나타나 광장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정연한 기세와 날카로운 칼날 앞에 사또의 군졸들은 겁에 질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사또 앞으로 다가가 품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패를 꺼내 보였고 그 광경을 본 사또와 이방은 혼비백산하여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짚고 쓰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추태를 보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광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으나 그것은 공포가 아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경외감의 표현이었으며 초이는 자신의 곁에 서 있던 나그네가 이 나라의 지존인 임금이었다는 사실에 놀라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임금은 그녀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임금은 말씀하시기를 부인의 용기 덕분에 내 이 나라의 썩은 뿌리 하나를 도려낼 수 있었으니 진정으로 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부인이라며 백성들 앞에서 초이의 이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또와 그 일당들은 포박되어 압송되었고 그들이 가로챘던 토지 대장과 재물들은 모두 관가로 압수되어 원래 주인들에게 되돌려줄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오해를 풀고 초이를 향해 미안함과 존경에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고 광장은 축제와도 같은 환호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승리에 도취하기보다 아직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살피며 조용히 초이의 집으로 다시 향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폭풍우 치던 밤을 떠올리며 백성의 삶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초이는 부서진 대문을 다시 세우고 마당을 정리하며 이제야 남편의 넋이 편히 쉴 수 있겠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슬픔의 그림자가 걷히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빛이 환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었고 박영감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반드시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법이니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정의롭게 살아가자고 마을에 새로운 기강을 세우는 훈계를 남겼습니다. 날은 어느덧 저물어 저녁 노을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임금과 초이는 조용히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나온 긴박했던 시간들을 정리했는데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임금과 백성의 격식 차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인간적인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임금은 내일이면 궁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이곳에서의 하룻밤과 이틀간의 소동이 자신의 통치 철학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음을 깨달았고 그는 초이에게 이 집을 영원히 보존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초이는 임금의 부탁을 머리 숙여 수락하며 말씀하시기를 임금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이 마을이 다시는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 잠들기 시작한 백성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폭풍우는 뱄고 어둠은 걷혔으며 이제 마을에는 오직 진실의 등불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밤을 지켜줄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 분명했으며 초희와 임금의 인연은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아름다운 민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들고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는데 초희는 마당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이제 안심하고 잠드소서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별빛보다 더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로써 감춰졌던 비밀은 모두 드러났고 악인은 벌을 받았으며 선한 이는 보상을 받았으나 가장 소중한 결실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진실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화합하게 된 것이었으며 임금은 침소에 들어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깊은 잠을 청하며 내일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초이 또한 자신의 방에 누워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는데 꿈속에서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잘했다는 격려를 보내주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잠결에도 미소를 지었으며 그 평화로운 광경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훈훈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임금의 행차가 마을을 떠나겠지만 그가 남긴 정의의 씨앗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려 대대손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 분명했고 마을은 이제 폭풍우의 기억을 뒤로한 채 찬란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의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으며 어제까지만 해도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했던 사내가 범상치 않은 위험을 뿜어내며 사또의 자리에 앉자 광장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금은 곁에 선 호위 대장에게 명하여 사또가 그동안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가로챈 문서들을 낱낱이 공개하게 하였고 그 안에는 초이의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서찰의 내용과 일치하는 추악한 비리의 흔적들이 가득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에 거대한 분노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사또와 이방은 이미 혼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머리를 베스며 통곡했으나 임금의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고 법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백성의 삶은 지옥과 같아진다는 준엄한 진리를 일깨우듯 그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를 울리며 엄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임금은 말씀하시기를 관리는 백성을 보살피는 부모와 같아야 하거늘 너희는 도리어 백성을 억압하고 그들의 소중한 터전을 빼앗았으니 이는 하늘을 기만하고 왕을 능멸한 죄라며 사또와 이방의 관복을 벗기고 당장 압송하여 도성에서 엄한 벌을 받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포박된 사또 일당이 수레에 실려 마을 밖으로 끌려나갈 때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쌓였던 원통함을 담아 침을 뱉거나 흙덩이를 던지며 소리를 질렀으나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땅을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감동적인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임금은 광장의 높은 단상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초이에게 다가갔으며 그녀의 앞에 서서 부인의 강직함이 없었더라면 이 마을의 어둠은 영원히 걷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드럽 위로를 건네었고 초이는 고개를 깊이 숙여
임금의 은덕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의 횡포가 멈추고 탐욕의 상징이었던 관가의 집기들이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동안 마을의 기운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겠다는 듯 가슴을 펴고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은 광장 한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지팡이를 짚은 채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마을에 참된 주인이 나타나 묵은 때를 씻어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허어로운 웃음을 지었고 그의 주변으로 마을 장정들이 모여들어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반성하는 숙연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임금은 관리들에게 명하여 강탈당했던 모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절차를 서두르게 했으며 초이의 집 또한 국가에서 보호하는 정절의 집으로 명명하여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려 그녀의 명예를 가장 높은 곳에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씩 초이의 집 마당으로 몰려와 어제 자신들이 퍼뜨렸던 모진 소문과 돌팔매질에 대해 사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손에 쌀 한 되나 채소 몇 포기를 들고 와서 부끄러운 표정으로 초이의 손을 잡으며 자신들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따뜻한 화해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초이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네 백성들이란 본래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으니 어찌 여러분을 원망하겠느냐며 오히려 마을이 다시 평화를 찾은 것이 꿈만 같다고 그들을 다독여 주었으며 그녀의 넓은 도량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남기며 분열되었던 마을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초이의 마당 평상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소박한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궁궐의 높은 장벽 안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백성들과의 진정한 소통이자 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햇살은 더욱 따사롭게 내리쬐어 젖어있던 대지를 완전히 말려주었고 마을 안악들은 시냇가로 나가 빨래를 하며 사또가 쫓겨난 이야기를 꽃피웠으며 그 소리는 냇물 흐르는 소리와 어우러져 마을의 활기를 되찾아주는 기분, 좋은 배경음악이 되어온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은 호위 대장에게 마을에 남은 가난한 이들을 살피고 관창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라고 지시했는데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굶주렸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노인들은 길가에 앉아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는 등 마을 전체가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초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임금을 위해 마지막 정성을 다한 음식을 준비하며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나물들을 정갈하게 무쳐냈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함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며 임금님이 오신 날이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고 마을은 그동안의 긴장감을 털어버리려는 듯 시끌벅적하면서도 평화로운 생동감이 넘쳐났는데 임금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정치가 백성에게 주어야 할 것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이처럼 소소한 일상의 행복임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박영감은 다시금 초이의 집을 찾아와 임금께 마을의 지형과 풍수에 대해 설명하며 이곳이 명당인 이유는 땅의 기운 때문이 아니라 초이와 같은 어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임금은 그 말에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을의 수맥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백성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동은 가라앉고 질서는 회복되었으며 억울한 눈물 대신 기쁨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숲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마을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처럼 더없이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내일 도성으로 돌아가기 전 마을 광장에
큰 잔치를 열어 고단했던 백성들을 위로하기로 결정했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축하의 계리를 이어 인사를 건네는 등 이 작은 마을은 한동안 나라 전체에서 가장 주목받는 축복의 땅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초이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으나 결코 자만하지 않고 평소처럼 정갈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그녀의 단아한 자태는 마을 여인들에게 귀감이 되어 마을 전체의 풍기가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사또의 압박으로 중단되었던 마을의 공동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연장을 손질하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고, 그들의 힘찬 기합 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찬 내일을 향한 전진의 함성처럼 들려와 마을에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등불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불빛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기 위한 등불이었으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임금이 하사한 술과 고기를 나누며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며 마을의 우애를 돈독히 다졌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초이의 집 뒷산에 올라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들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고독하지만 결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궁궐로 돌아가겠지만, 이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겪은 하룻밤의 인연과 백성의 눈물은 평생 잊지 못할 통치의 지침서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의 소란이 완전히 가라앉고 시원한 밤바람이 산에서 내려와 마을의 열기를 식혀줄 무렵, 초이는 마당에 물을 뿌려 먼지를 잠재우고 임금이 쉴 방을 다시 한번 정갈하게 정리하며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믿기지 않는 사건들을 되새기며 가슴 벅찬 감동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었고 마을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혼잣말을 하며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았고, 달빛은 그녀의 하얀 소복을 비추며 고결한 여인의 정절과 지혜를 축복하듯 은은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마을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며칠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늑하고 평온한 정적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임금은 다시 초이의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정성껏 마련한 차를 마시며 마을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고, 그는 초이에게 마을의 화합을 위해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녀의 가문을 대대로 보살피겠다는 약속을 담은 교서를 건네주어 그녀의 앞날을 든든하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초이는 임금의 배려에 머리 숙여 살해하며 자신은 그저 이 집을 지키며 이웃들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하여 그녀의 욕심 없는 고결한 성품을 다시 한번 드러내었고, 임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백성의 본보기를 발견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산새들도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에 두 사람은 더 이상의 긴장이나 갈등 없이 오직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만을 품은 채 이 평화로운 밤의 끝자락을 붙잡으며 다가올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담담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의 거대한 소동은 정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부당한 권력은 무너졌으며 진실의 힘은 마을 전체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다시는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한 여인의 용기와 한 군주의 명민함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실이었습니다. 광장의 심판대와 포박된 죄인들의 모습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경계해야 할 교훈으로 남았고, 대신 그 자리에는 임금이 하사한 정의로운 통치와
이웃 간의 따뜻한 화해라는 소중한 유산이 자리 잡아 마을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맑고 시원했으며 대지는 모든 비리와 오욕을 씻어내고 다시 생명을 틔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마을을 감싸 안은 산줄기는 마치 거대한 병풍처럼 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임금은 마지막으로 초이에게 이 마을이 힘들 때마다 자신이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릴 것이니 언제나 지금처럼 당당하고 어질게 살아달라는 격려를 남겼고, 초이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임금의 앞길에 신령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빌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호롱불빛은 이제 불안의 그림자가 아닌 안온한 휴식의 빛이었으며, 고된 농사일과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나라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평화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마을이 다시 안정을 찾은 이 밤은 듣는 이의 마음마저도 평온하게 가라앉혀주며 다가올 마지막 이야기를 위한 완벽한 전주곡이 되어 주었고, 이야기는 이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듯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의 소라는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산마루에 걸린 안개는 아침바람을 타고 서서히 흩어지며 청명한 하늘을 드러냈고, 숲속의 이름 모를 새들은 임금의 무사 안녕과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듯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운 노랫소리를 온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마을의 길목마다 피어난 들꽃들은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어 보석처럼 빛났으며, 그 향기는 바람에 실려와 초이의 집마당 구석구석을 향기롭게 채워주어 보는 이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초이는 여느 날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에는 정성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임금님께 대접하기에는 너무나 소박한 산골의 음식들이었지만, 그녀는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채소들과 정갈하게 갈무리에 두었던 곡식들을 꺼내어 정성을 다해 씻고 다듬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갈 때, 초이는 비로소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임금님이라는 귀한 인연을 만난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씀하시기를 이토록 보잘것없는 과부의 정성이 임금님의 기력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방 안에서 의관을 정제하고 마당으로 나와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마을의 정경을 한참 동안이나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엄격하고 서슬퍼런 군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결 편안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고 있는 초이의 뒷모습을 보며 백성의 진실한 마음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자신이 이곳에서 보낸 짧은 시간이 평생의 통치에 있어 가장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임금은 나직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을에 흐르는 이 정적과 평화야말로 내가 꿈꾸던 나라의 모습이니 앞으로도 이 고요함이 깨지지 않도록 내 온 힘을 다해 지킬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이윽고 마을의 어른인 박영감이 정성스럽게 닦은 소반을 들고 초이의 집을 찾아왔으며, 그 뒤를 이어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장 귀하게 아끼던 음식들을 조금씩 담아와 마당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어제 자신들이 보였던 무례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사죄하며 임금님께서 마을을 지켜주신 덕분에
다시는 탐욕스러운 관리가 활개치지 못하게 되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영감은 말씀하시기를 임금님의 위엄이 이 작은 마을을 살리셨으니 저희 백성들은 대대손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 화합하며 바르게 살아가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이 가져온 소박한 선물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겼고 마을 사람 모두가 둘러앉아 한 식구처럼 아침 식사를 나누는 감동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임금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 그것은 서로를 쉬게 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손을 맞잡으라는 화합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 고을의 새로운 사또로 청렴하기로 이름난 선비를 임명하여 보낼 것이니 백성들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초이의 집을 정절과 지혜의 상징으로 보존하여 후세의 본보기가 되게 하라는 교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녀의 가문을 국가가 직접 보살필 것임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의 끝없는 배려에 감격하여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고 광장에는 다시 한번 기쁨과 환희의 함성이 울려 퍼지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드디어 임금이 도성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밖 길목에는 화려한 가마와 늠름한 호위 무사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으며 임금은 초이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옷 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그녀에게 건네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임금으로서 주는 상이 아니라 폭풍우 치던 밤 나를 구해주고 보살펴준 고마운 여인에게 주는 개인적인 정표이니 부디 사양 말고 간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초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받아주며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었고 임금이 가마에 올라 마을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숙여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길가로 나와 엎드려 절을 하며 임금의 행차를 지켰고 가마가 일으키는 먼지는 금세 아침바람에 씻겨 내려가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정적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이 떠난 후 마을은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과 임금의 따뜻한 인품에 대한 기억이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초이의 집은 마을의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경의를 표했고 초이는 예전처럼 소박하게 살아가면서도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어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놓으며 이제 마을이 평안해졌으니 부디 저 세상에서 편히 쉬시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 대신 맑은 희망의 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임금님이 머물다 간 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자라났고 그 노래는 대를 이어 전해지며 마을의 소중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들이 파도치며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해보다 풍족하고 평화로운 가을을 맞이하며 서로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임금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폈고 마을에는 다시는 부당한 압박이나 억울한 눈물이 생기지 않도록 기강을 엄격히 세워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박 영감은 정자에 앉아 풍년이 든 들판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 우리 마을이 복을 받은 것은 모두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가는 다시 아낙네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저녁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을의 평온한 안식을 상징하듯 하늘 높이 평화롭게 흩어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떠올라 마을을 은은하게 비출 무렵 초이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임금이 남겨준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그 폭풍 우치던 밤의 기억을 조용히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 밤의 거센 빗줄기와 무서운 천둥 소리는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되었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사람 사이의 온기와 진실이 지닌 위대한 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잘것없는 초가집을 찾아와 백성의 고단함을 직접 살피고 눈물을 닦아준 임금의 은덕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으며 자신이 지켜낸 이 집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의와 양심이 살아 숨쉬는 보루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으며 숲속의 풀벌레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우지 않을 정도로 낮고 감미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을 때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깊고 단잠에 들 수 있었으며 그것이야말로 임금이 이 마을에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초희 또한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그녀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고 꿈속에서는 남편과 임금이 함께 환하게 웃으며 마을의 안녕을 지켜보고 있는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잠결에 미소를 지으며 이 고요한 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빌었고 그녀의 숨소리는 밤의 정적과 하나가 되어 마을의 안식과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이렇게 폭풍으로 시작되었던 임금과 과부의 이야기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며 듣는 이의 마음속에도 정의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며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야기 속의 마을은 이제 잠들었으나 그들이 남긴 교훈과 감동은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따뜻한 울림을 전해주며 힘든 일상 속에서도 진실을 잃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들은 하늘 높은 곳에서 마을을 수호하듯 반짝이고 있으며 이제 여러분도 초이와 마을 사람들처럼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꿈길로 떠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는 포근한 이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마을의 평화가 여러분의 꿈속에도 가득하기를 빌며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태양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 풍경을 떠올리며 마음의 모든 긴장을 풀고 깊은 호흡을 내뱉으시면 어느새 평온한 안식의 세계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폭풍 후 뒤에 찾아온 이 눈부신 평화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시련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보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분 좋은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초이의 집터에 흐르던 맑은 기운이 여러분의 침소에도 가득 전해져서 밤새도록 그 어떤 악몽도 틈타지 못하고 오직 아름다운 환상만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마을의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세상의 소란을 잊고 자신만의 아늑한 쉼터에서 영혼의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이가 마당에서 하늘을 보며 지었던 그 평온한 미소를 마음속에 그리며 이제는 정말로 깊은 잠속으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따뜻한 온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밤새도록 마음을 덮여줄 것이며 내일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 차오른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잘 자요. 평화로운 마을의 달빛 아래서 여러분의 꿈이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